번도 저 상자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희한할 정도로 저 안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상자를 벗어날 수 있으면 이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오늘도 패널 윤영미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제주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녹화 전에 살짝 여기 제주 컨벤션 근처에 올레길 8코스가 있어요. 네. 8코스가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멋지죠. 네, 21코스 중에서 손꼽히는 명소 중에 하나인데 잠깐 산책을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 바닷가와 주변 풍광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정말 올레길이 20몇 가지 길이 21코스. 21코스인가요? 네. 좀 언젠가는 한 달 일정으로 와서 그 21코스 다 걸어보는 게 제 삶의 어떤 버킷리스트입니다. 가능하겠죠? 그럼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언젠가는 꼭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할 때, 더 늙기 전에. 그 올레길 코스가요. 네. 또 창의적인 사고와도 또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관광 그 산업 중에서는 창의적인 사례로 올레길이 정말 손꼽히고 있는데 네. 이 수학 교육에서도 이 창의적인 사고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지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바로 첫걸음이 될 텐데요. 강연자 궁금하시죠? 네, 강연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강연자는요,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수학 퍼즐 전문가 경남대학교 수학교육과 박부성 교수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니라 뭔가 좀 색다른 방식,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물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수학이 재미있는 면도 있다는 것, 수학이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냥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에 박힌 공식을 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주제가 수학 퍼즐이에요. 고정관념을 깨는 수학 퍼즐. 수학 퍼즐 아직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데 이게 언제부터 이 수학 퍼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사실 제 사촌 누나가 네. 보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별책 부록으로 퍼즐들을 다뤘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네. 예. 그때부터 제가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문제들 중에서도 넌센스 문제는 좀 재미가 없었고 뭔가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이런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아마 제가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고 제가 수학을 전공한 이유도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퍼즐 하면은 일반인들은 이거를 빨리 뭐 시간 안 걸리게 빨리 맞추고 그냥 문제 빨리 풀어버리고 이런 데 좀 집중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대학교 때부터 직접 퍼즐을 만들고 하셨다고요. 그 시중에 있는 돌아다니는 퍼즐들을 보면 보통 이제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이게 끝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답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훨씬 재밌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이제 이 문제의 답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해설들을 올리다 보니까 네. 그런 원리를 제가 파악을 하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소개하고 또 그게 또 좋은 평을 받기도 하고. 네. 그 직접 만드셨던 퍼즐은 이름이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문제였는데요. 아주 작은 문제들도 있었고요. 네. 그냥 단순한 수학 문제들인데 좀 생각하기 힘들었던 예상과 좀 다른 이런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냈습니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사이트였나요? 누구나 문제는 아주 쉬운데 누구나 금방 볼 수 있는 곳들이고요. 공짜로 볼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역시 배워서 남줘야 돼요. 네. 정말 교수님 대단하신 게 그 퍼즐은 사실 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직접 그러니까. 만드시고 하셨다는 게 윤영미 씨 평소에 퍼즐 좀 풀고 하세요? 저는 뭐 이제 신문에 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 돼서 단어 맞추는 거. 그런 것 좀 하고 이제 수도쿠 네, 어른들이 많이들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수학 퍼즐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네. 그 수도쿠 같은 것도 아주 훌륭한 수학 그래요? 퍼즐입니다. 예. 수도쿠의 수도쿠의 그 근본 원리가 사실은 수학자들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수도쿠 같은 것들도 아주 좋은 퍼즐들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퍼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수학적인 추론을 하는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문제들은 네. 다 우리가 수학 퍼즐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주 이런 수학 퍼즐을 풀게 되면 어떤 그 좋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람이 몸에 힘을 기르려면 근육에 힘을 기르려면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 두뇌가 두뇌에 힘을 기르려면 그런 수학 퍼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서 단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수도쿠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치매 예방이나 그렇겠죠. 걱정할 나이가 좀 돼서. 네. 그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수도쿠. 네. 그러면은 수학 퍼즐이 그냥 퍼즐 맞추는 게 아니라 두뇌 트레이닝 이런 게 되는 거겠네요. 네. 일상에서 두뇌를 트레이닝하는 수학 퍼즐 지금부터 그 다양한 유형들을 박부성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박수 주세요.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수학 퍼즐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학 퍼즐과 관련해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수학 퍼즐,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수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예술처럼 느껴집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귀를 위한 예술이고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을 위한 예술이라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을 위한 예술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수학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창한 예술 작품이 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음악의 작은 소품이라든지 뭐 만화책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흥미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얘기가 이제 수학 퍼즐을 통한 창의성인데요. 제가 이 표현을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이런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숭실대 황선옥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을 제가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면 뭔가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 끝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뭔가 생각을 한참 하긴 하는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 그런 경우에 뭔가 생각이 벽에 부딪힌 거죠. 그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벽을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벽을 넘어서면 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또 더 멀리 더 많은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 밖에서,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생각하는 양적인 그런 면도 분명히 없지는 않겠지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적인 사고보다도 상자를 벗어나는 생각, 저런 것이 좀 더 창의적인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자를 벗어날 수 있으면 이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양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적인 변화, 그게 바로 창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창의적인 사고를 상징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9개의 점이 있습니다. 빨간 점이 있는데요. 나눠드린 종이에 아마 보시면 있을 겁니다. 연필을 떼지 말고 직선을 4개를 그어서 이 9개의 점을 모두 지나가게 해보세요.
연필을 떼고 하면 쉽죠. 그냥 옆으로 하나, 둘, 세 개 그리면 됩니다. 근데 연필을 떼지 말고 선 4개를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방송 관계상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샘 로이드라고 부르는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요. 샘 로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퍼즐 작가가 만든 문제입니다. 왼쪽에 보면 그림이 사파가 있죠. 퍼즐랜드에서 생긴 일인데요. 앉아 계신 분이 퍼즐나라 국왕이십니다. 저분께 없어 지금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여긴 달걀로 되어 있는데요. 달걀 9개를 직선 4개로 지나가게 하려고 이리저리 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 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려놓고 잘 안 되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저 문제가 만들어진 게 1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마 답을 아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개의 직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대각선을 통해서 올라갔다가 상자 밖으로 나갑니다. 네. 이 문제를 푸는 장면을 한번 보면 저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풀어보시는 분에게 한번 풀어보라고 던져놓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희한하게도 저 점 9개가 이루는 저 정사각형 속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아무리 돌아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아무도 저 상자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상자를 그린 적도 없는데 희한할 정도로 저 안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라는 이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9개의 점을 우리 4개의 직선을 가지고 했는데요. 문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직선 3개로 하실 수 있을까요? 직선 3개로. 물론 연필 떼지 말고. 연필 떼지 말고 직선 3개로 할 수 있을까요? 4개도 안 됐는데 3개를 어떻게 했네. 3개로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로 그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점이 아니라 원이었죠. 원이 아주 빵빵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좀 장난스럽죠. 좀 꽤 기발하게 그려졌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혜원 신윤복 선생을 여성이었다라는 상상하에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계신 분이 그 도화서의 스승인 김홍도입니다. 단원 김홍도인데 김홍도가 도화서 이 화원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이놈들 여기 보아라 이러고 이제 문제를 냅니다. 점 9개를 주고 직선 4개를 붓을 떼지 말고 연필이 아니고 붓이죠. 붓을 떼지 말고 4개로 그릴 수 있겠느냐, 다 지나가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도 못 풀었더니 이놈들 이것도 못하느냐 잘 보거라 이러면서 아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상자를 벗어나 생각하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주인공인 신윤복이 스승님 저는 3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3개로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나와서 해보거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립니다.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가운데는 좀 삐뚤음하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무한히 길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 작가의 의도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 뭔가 이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었더니 제자가 더 창의적인 걸 보여주었다. 아마 이런 의도로 저런 장면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장면에 대해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의적인 사람이라면 4개짜리 답부터 풀어야 되겠죠. 3개짜리 답을 푼다는 얘기는 상자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라면 4개짜리 답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어떤 장면이 벌어지느냐면 4개짜리 답 못 풀어서 밤새 눈을 뜨고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못 푼 상태에서 스승님이 보여준 4개짜리 답을 보고 그제서야 저걸 떠올립니다. 물론 놀라운 장면이긴 하지만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뭔가 고민하고 있던 것이 4개짜리 답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격발이 일어나면서 3개짜리 답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장면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개짜리 답과 3개짜리 답. 제가 보기에는
뭔가 더 기발한 면에서는 3개짜리 답이, 하고 다들 웃으셨지만 3개짜리 답이 더 기발해 보이지만 뭔가 좀 더 창의적인 3개짜리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창의적인 답은 오히려 4개짜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상자 밖에 생각해란 말을 했는데 이 아까 두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4개, 직선 4개로 답을 푸는 것은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직선 3개를 가지고 답을 내는 것은 상자 밖에서 더 멀리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선 4개와 3개를 했는데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4 용지를 한 장을 준비를 해서요. 거기에 지금 9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직선 하나짜리입니다. 귀퉁이에다 찍었는데요. 직선 하나를 가지고 저 9개의 점을 모두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이죠. 할 수 있으려면 잘 접어서 9개의 점이 한 군데 다 오게 한 다음에 송곳으로 뚫으면 됩니다. 근데 그럼 너무 시시하군요.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9개의 점을 종이를 잘 접기는 접되 9개의 점이 다 보여야 됩니다. 겹쳐서 송곳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다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30cm 자를 놓고 줄을 그으면 9개의 점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르는 건 빼야 되겠죠? 종이라는 특성상 뭐 이리저리 접으면 분명히 되기는 됩니다. 안 될 리가 없겠죠. 다만 이제 많이 접으면 걸레가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접은 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접었죠? 9개의 점이 다 보이면서 일직선상에 다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접었을까요? 이렇게 접는 것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접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3개의 점을 가운데로 옮겨 넣죠. 2번에 보면. 그 다음에 2번 위쪽에 지금 뒤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접어 내려서 3번과 같이 접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아래쪽에 있는 점이 가운데 오도록 하고 반대쪽 마찬가지로 접으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는 차이 감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직선 점 9개가 일직선상에 한가운데 다 오게 하고 싶어.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 가까이 보내지 뭐 이거예요. 차이를 계속 줄이면 되는 거죠. 차이 감소법입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9개의 점이 있는 종이를 잘 접어서 가운데 이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90도로 이렇게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90도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아주 깔끔한 답안이죠? 이런 식의 문제 해결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수단 목표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최종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저 방법은 처음에 길게 늘어놓으면 오히려 9개의 점이 3개씩 너무 몰려 있어서 오히려 문제 해결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2번 접어넣는 그 과정만 거치면 답이 튀어나오는 거죠. 훨씬 간명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답을 보여드렸습니다. 직선 4개를 가지고 9개의 점을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직선 3개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엄청나게 굵은 펜으로 한 방에 쫙 그어서 9개의 점을 다 지나가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게 가장 창의적일까요? 사람들은 기발함을 생각하면 오른쪽 위나 뭐 왼쪽 아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창의적인 것은 왼쪽 위에 있는 저런 방법이 정말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기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자 밖으로 나간다는 저 사고방식이 다른 더 많은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풀이들이 가능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서 재미있는 답안들 뭐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풀이들이 가능하지만
그냥 답 하나 구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 기발한 답 하나 찾았어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거 좀 다른 풀이 없을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창의력을 좀 더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강의는 일단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의적보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저희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깨닫는 시간도 됐습니다. 정말 아무도 상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했고 그러게요. 그 원의 중간을 관통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는 왜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그 창의적보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좀 훈련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단련하듯이.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생각한 힘이 길러지겠죠. 네, 정말 네. 그동안은 A는 B다 이런 공식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 어느 분야든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에서도 그렇고.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확장되는 것 같은 맞아요. 막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창의적인 거에는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동안 참 고정관념을 내가 많이 갖고 있었구나라는 자책감이 들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해야 될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희도 참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가 부족할까?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너무 답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이지 이런 것들을 뭐 스스로 분석하고 아까 수당 목표 분석법처럼 네. 분석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기보다 그냥 무조건 답부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수학 문제를 전자계산기로 풀더라고요. 물론 단순 계산이야 뭐 그걸로 할 수 있다 치겠는데 거기 그게 숨어 있는 답을 내용을 구하는, 알아야 예. 되는 거죠. 네. 그게 한 예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런 점에서 좀 문제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네. 사실 답만 보고 평가하잖아요. 애가 문제를 풀어서 틀리면 야 너 이거 틀렸네 라고 하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한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은 적잖아요. 네, 이 정답만 그렇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틀린 답을 해도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네. 차근차근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냥 OX 이것만 우리가 중시 여겼던 네. 것 같아요. 생각하기를 멈춰버리니까 창의력이 길러질 수가 없겠죠. 어떤 교수님만의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에 노하우랄까? 어떤 비결, 비법? 네, 어떤 게 궁금해요.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도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우리 많이 교수님 보고 놀랐는데요. 굉장히 지금 막 경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 사람이세요 지금. 네. 사실 제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노하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지 않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피하면 되겠. 네, 어떤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걸 제가 2부에서 2부 강연이 그 네. 내용이군요. 네. 어. 고정관념을 깨는 수학 퍼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지 2부 강연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박수 주세요. 네. 네, 2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강연의 주제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흔히 듣는 얘기들이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익숙한 개념일 텐데요. 아까 우리 1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그럼 상자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상자 밖으로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못 나가죠. 왜 못 나갈까요? 왜 못 나가는지를 먼저 알면 나가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상자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본 바로는 일단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선호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별로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수단 목표 분석법, 그런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디립다 문제 해결하는 아까 보았던 차이 감소법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죠.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뭔가 한번 성공하면 그 방법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러니 더 생각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죠. 더 생각하지 않고 상자 밖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 문제에 숨어 있는 조건들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문제를 풀려고 만들어요. 그냥 숫자들이 몇 개 나오면 무조건 더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상자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자 밖으로 나가기 힘든 이런 여러 개념 이유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정관념의 정의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의가 아님에도 마음이 어떤 대상에 쏠려 끊임없이 의식을 지배하며 모든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관념이랍니다. 저는 저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 마음, 의식, 관념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 들어있고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저것보다 좀 더 비유적인 표현이 고정관념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막아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유리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문제 풀 때 한 번씩 경험들 해보셨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9개의 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인 거죠. 고정관념은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정관념은 인간이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어떻게든 덜 들이고 사고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정관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게 잘 들어맞아서 문제인 거죠. 아예 안 들어맞으면 고정관념이 생기지도 않겠죠. 제가 예를 몇 개 적어놨는데요. 64분의 16입니다. 어떤 학생이 6이 있네, 6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만들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맞죠? 95분의 19, 그래서 9를 지웠습니다. 5분의 1, 맞군요. 65분의 26, 6을 지워서 5분의 2, 맞네요. 98분의 49, 9를 지워서 8분의 4, 맞습니다. 심지어 66666, 4분의 1, 66666을 6을 다 지우면 4분의 1이 됩니다. 이 학생은 잘못된 방식으로 약분을 했지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강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한 게 맞구나. 계속 써먹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 사실 많이들 있으시죠.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안 되더라. 이런 일들 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거대한 공식의 덩어리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만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학습 방법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어지면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대입만 하면 답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전형적인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식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져 있고 어떤 경우에 적용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전혀 없이 무조건 쓰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은 어른들도 흔합니다. 내가 너만 할 때 말이야, 이거잖아요. 그죠? 개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그 개인이 겪었던 경험, 그런 사건들의 집합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보편타당한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겪어서 강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이야, 모든 사람에게 참이야,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특히 수학에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사실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남녀의 수학 격차가 선천적이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과연 그런가요? 이 보면 사실 여자분들이 나는 수학을 정말 못해, 여자는 수학 못해, 이런 말하는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들을 해보면 이 남자들이 수학 능력이 조금 더 나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게 있죠. 피사라고 부르죠. 작년 2012년께 공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수학 분야에서 1등을 해서 화제가 되었죠. 근데 그 점수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 남녀 학생들의 수학 점수 차이가 18점이었습니다. OECD 평균은 11점 차이가 납니다. 남자가 더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런데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녀의 두뇌도 분명히 뭔가 차이는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게 그렇게 선천적인 차이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제가 보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에 대한 평균적인 능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자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도 동물이니까 대체로 동물의 사회를 보면 수컷들은 좀 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 낳아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대체로 뭔가 능력들의 편차가 좀 커요. 평균치는 다 비슷비슷한데 뭔가 튀는 애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대체로 평균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 최상위만 놓고 보면 위에 몇 명 세어보니까 남학생이 좀 많네? 남자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이런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반대쪽으로, 아래쪽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학생들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해? 그런 말이 나왔겠죠. 문제는 이제 이런 관념들이 자꾸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교사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남학생이 수학을 잘합니까? 여학생이 수학을 잘합니까? 그래서 남학생이 수학을 잘합니다 라고 한 선생님들에게 남학생들은 왜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가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저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남학생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고요.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높아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여학생이 수학 성적이 더 좋습니다 한 선생님들에게 여학생들은 왜 수학을 더 잘하나요? 물었더니 수업 태도가 좋아서요 랍니다. 아니 이게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아래와 같은 대답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학생이 수학을 못하고 남학생은 수학을 잘해. 이런 착각들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강화가 되고 이런 학생들이 다시 또 선생님이 되어서 또 강화를 시키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여러 책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사고를 전환하는 훈련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어떤 여자분의 실루엣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도는 분도 있나요? 오른쪽 다리를 들고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 다리를 들고 왼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는 걸로 보이시는 분? 있죠? 오른쪽으로 도는 걸로 보이시는 분? 있으시죠? 눈만 깜빡여도 뒤집어지는 분? 없으신가요? 이 그림은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훈련하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일단 생각을 조금 깨뜨려야 됩니다. 저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도네, 왼쪽으로 돌 리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돌아.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화가 일어났잖아요.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절대 안 돌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고정관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 다른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2장을 붙였습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던 그림을 뒤집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두 그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고 보이는 분도 있죠. 실제로는 그림을 2개를 뒤집어서 붙인 거기 때문에 한쪽이 오른쪽으로 돌게 보이면 다른 쪽은 왼쪽으로 돌게 보이는 게 보통입니다. 자, 방향 전환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죠. 잘 안 된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로 그림을 좀 뒤집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쪽 그림을 고정해 주세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딱 되새기시고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제가 저 그림을 살짝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발을 잘 보다가 발이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어느 순간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싶을 때 제가 치우겠습니다. 뒤집어졌나요?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네. 저게 안 된다고 해서 뭐 절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조금씩 서로 다른 것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니 이런 말 할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반대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림은 그대로입니다. 그림은 그대로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눈만 깜빡여도 뒤집어져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치우면 뒤집어졌습니까? 제가 창의성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머리를 흔들어 보자고 했죠. 상자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언덕 같은 그림이 있고 가운데 빨간 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저 빨간 공을 낮은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열심히 밀어보겠습니다. 공을 막 밀어보죠. 뭐 밀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기도 할 것이고 열심히 밀다가 언덕을 하나 넘더니 이거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싶은 순간 갑자기 쿵 떨어지더니 낮은 곳으로 왔군요. 성공했습니다. 끝인가요? 더 낮은 곳이 있을 수도 있죠. 반대쪽으로 가보죠.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뭔가 경사가 더 급하군요. 더 올라갑니다. 이거 과연 잘하는 짓인지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쿵 더 낮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답에 이르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답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는 거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지만 이래저래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올바른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참에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뭐 더 높은 데로 가. 아까 낮은 데 갔는데 뭘 또 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념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창의력 발휘하기가 좀 힘든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뭔가를 시도하는데 그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야 되겠죠. 제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성냥개비가 지금 있는데요. 정사각형이 5개가 있습니다. 성냥개비 2개를 옮겨서 정사각형, 같은 크기 정사각형 4개를 만들어주세요. 같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성냥개비 2개를 몰래 숨기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2개를 떼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네,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희한하게도 이 문제는 아까 문제를 뒤집어 준 건데 뒤집어주면 사람들이 못 풉니다. 이거 풀라고 해보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있는 2개 열심히 떼서 옮기면서 안 되는데 이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성냥개비가 몇 개지 세어보면 끝나는 문제죠. 16개입니다. 그러면 4, 4, 16이니까 4개씩 모으면 되는 거죠. 다 끊으면 되니까 위에 있는 성냥개비 하나 떼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하나 떼서 갖다 붙이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4개씩 만든다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수와 말인데요. 나눠드린 종이에 있을 텐데 말 그림과 기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잘라서 이렇게 3개로 자릅니다. 3개의 종이로 자른 다음에 저 2 기수가 말을 타고 달리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을 태웁니다. 탔어요. 근데 다른 기수 하나가 말 발굽에 깔려 죽게 생겼습니다. 저래서는 곤란하죠. 둘 다 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태우는 방법은 말 2마리가 서로 등을 지도록 놓고 그 사이로 저 기수를 옮겨서 놓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은 올바른 말 한 마리를 타는 게 아니라 말을 반토막 내어서 말 앞과 말 뒤를 붙여서 말을 탑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창의력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보았습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 여기에 이제 걸맞는 문제들을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창의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방법은 알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쉬운 거 찾는 거예요. 답만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창의적이지 않게 문제를 푸는 사고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학을 왜 공부하느냐?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에 맹종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학문을 공부할 때 이거 어른들이 한 거잖아, 소년들이 한 거야, 성인이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은 그런 거 없죠. 수학은 아무리 당대의 위대한 수학자가 얘기해도 참거짓 다 따져봅니다. 말이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그리고 수학은 한 번 참이면 그 수백 년이 지나도 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뭔가 변하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사실을 놓고 후대의 학자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대립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수학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느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에게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런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이 가장 적합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어요, 진짜. 수학이 이렇게 퍼즐. 재밌는 거였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 고정관념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네. 제 아이들 이제 둘이 첫째는 경영을 하고 싶어하고 둘째는 건축학을 하고 싶어요. 다 수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네요. 근데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자 밖으로 생각하라. 늘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결코 앞서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건축을 하더라도 어떤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해야 되고 경영을 하더라도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남이 보지 된다. 못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막 네. 빨리 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 빨리 올라가셔야 되겠네요. 네. 이번 순서는 또 수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에스크메스 수학에게 묻다 시간인데요. 박부성 교수님께 궁금한 거 많으시죠? 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질문. 네. 어머니. 잠시만요. 근데 이제 수학을 좀 어떻게 잘 지도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 체험이 이제 많지를 않아서 이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과학 그 체험 활동을 참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은 전구 넣어서 아까 전기 이런 부분으로 많이 다루어졌는데, 그 수학 부분에 아까 창의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접목시켜서 변화하면서 수학에 더 많이 접근을 해서 보다 더 이제 수학의 즐거움을 갖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한번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분이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중3. 네. 그렇게 저도 참 알고 싶은데 학생들이 수학을 그냥 학교 수학만 열심히 문제 풀고 문제집 수십 장을 풀고 이러는 거 가지고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당연히 힘들 것이고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지? 여기 또 다른 게 무엇이 있지? 이런 좀 발산적인 사고를 좀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요즘은 좋은 책들이 많아서 특히 교양 수학 책들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수학 퍼즐 같은 이런 다른 책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수학과 관련된 어떤 지식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뒷얘기들이 많이 들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고해 볼 수 있게 하는 책들이.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박부성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고요. 오늘부터라도 아까 강연에서 배운 것처럼 상자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당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